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국 증시를 보셨죠? 사실 장 초반에는 약간 주가가 지지부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밑에 바닥을 찍고 이게 연속 7일간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권대에서 약간 위에서 매물을 맞았죠. 그러다가 소비심리지수가 긍정적으로 하면서 다시 주가는 위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장에 주가 내려가다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자, 방금 우리 사회자분은 중방 기법. 이거 진짜 정말 좋은 기법입니다. 이 중방 기법은요, 여러분 중에서 이제 알아듣는 분 계시고 아직은 못 알아듣는 분 계실 텐데 그냥 차분히 쫓아와 보십시오. 그 중방 기법은 어떤 거냐면 이번에 둘둘 치킨 기억나시죠? 2277에서 저희가 최소한 3개월 정도 주가 올라가면 될 때 이때도 주요했던 기법이었고요. 이 중방 기법은 바로 2020년 3월 달에 여러분들 앞으로 장은 2years 가요 그럴 때 그때도 바로 썼던 저 중방 기법입니다. 더 앞으로 돌아간다면 2018년도에 제롬 파월이 금리를 12월 달에 올렸을 때 주가 밑으로 4점씩 급락을 줬었죠. 그때도 우리가 시시어 한 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후속편. 여러분 여기는 한 척의 배가 아니라 세 척의 배가 옵니다. 그렇죠? 함대가 옵니다라는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요 중방 기법이었습니다. 자, 또 뭐가 기억나실까요? 오늘은 유튜브가 열려 있나요? 최근에 뭐 방송하면서 유튜브가 다 닫혀 있어 갖고 모르겠는데 요번에 이 장이 움직였을 때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거는 딱 보고 여러 가지가 떠올랐을 텐데요. 요번에는 여기 제목이 있듯이 저희가 예고드렸던 이 장은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라는 중반 기법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알겠는데 이게 올라갈 때는 완만하게 올라갈 수도 있었고 가파르게 V자로 올라갈 수도 있었거든요. 요번에 장의 특징은 바로 V자형 강세를 붙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럴 때 딱 두 글자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녀분들 가르칠 때도 항상 주가가 움직일 땐 얘야 항상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는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 그 두 글자가 뭐냐? 각도입니다. 소위 각도론이라는 그 노하우인데요. 이거 아주 정말 금사리 같은 노하우니까 좀 이따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시죠. 각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일단 요번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 상승은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유의미하다. 왜? 각도 때문에. 어떤 각도? V자형 각도 때문에. 뒤에 가서 자세하게 뒤에 후편까지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여기에서 8만전자 뭐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삼성전자를 두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 캐스터도 설명했듯이 8만전자뿐만이 아니라 장중에 20만 닉스를 찍으면서 하이닉스까지도 같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동안에 저희가 상당히 많이 말씀드릴 때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기타 뭐 삼천당제기다 뭐다 해서 뭐 이들 종목군들도 많이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조선주들이 정말 강했죠. 정말 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계속 신고가를 달리고 올라갔죠. 최근엔 다만 먼저 올라서 쉬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HD,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이 조선주들도 정말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물렸던 종목이 있었죠. 그게 바로 반대쪽 종목이었는데 요번에 8만전자와 20만 닉스가 모처럼 만에 자기를 해낸 것 같습니다. 그 뒷배경은 우리가 또 어떻게 무엇을 체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건데요. 아까 우리나장이 움직였을 때 유의미한 상승을 줬다 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가 진검승부다라고 했는데 그 진검승은 사실 조금 아까 우리 심지혁 캐스터분이 심지혁 사회자분이 얘기한 대로 급락급등 완만 턴 그게 아주 중요한 노하우의 비밀입니다. 거기에 연결시켜서 자 이번에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V장으로.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다음에 이거보다 더 화려하게 만약에 대박을 준다라고 한다면 전 사실 이런 단어 별로 쓰지 않습니다. 다음에 뭐 분수령은 뭐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 이런 단어를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다음에 이 장이 대박의 신호를 주려면은 도대체 얘가 지금 올라간 얘가 어떤 현상을 나타내든지 그걸 체크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온다면 이 장은 그냥 반등장에 불과한 부분이 되고요. 이게 나온다면 결국 시장은 대박으로 가는 길이 될 겁니다. 올해 스케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어느새 9월 달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금리 인하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11월에 대선도 다가와 있죠. 그러면서 지금 장이 한 번 밑으로 급락을 주면서 매도 욕구를 한번 풀었죠. 그래서 특이번에 급락 같은 거 줬을 때 여러분들은 세금 감면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손실을 차라리 확정시켜주면 내가 먹었던 이익과 상쇄되면서 특히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감면하고 그다음에 쭉 올라가는 걸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다음 대박 신호는 어떻게 되는가? 항상 제가 말씀한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학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금 제가 지금 장세가 어떤 상승이었다? 유의미한 상승이었다라고 했는데 왜 유의미한 상승을 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일단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놓지 마십시오. 무엇을? 각도를. 지금 이 장은 누가 봐도 V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약속의 땅에는 이 주가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끌고 오느라고. 자, 어떤 거였을까요? 이 장이 내려가다 올라갈 때 얘는 매매 존이 있고 매매 신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어디까지는 갖다 놔야 된다고 그랬냐면 20과 60선 사이는 갖다 놔야 된다고 그랬죠. 진짜 여기까지 왔죠. 그죠? 그럼 저는 일단 1차 목표치는 달성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를 뚫고 다음에 간다면 중방 직고니까 바로 여기 부분이 되겠죠. 이건 우리가 대응의 전략을 풀어야 되지 이걸 이렇게까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왔고 코스닥도 결국은 이 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썼던 중요한 기법은 하드웨어적으로는 방금 사회자분이 지적했던 대로 얘는 그냥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 중방 기법이었습니다. 왜? 하락 파동이 아니었거든요. 역연자가 아니었거든요. 가성비 진짜 가비인 기법입니다. 그리고 구태여 소프트웨어적인 기법을 한다면 여기 좀 표시가 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숫자에서 2332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게 바로 주가가 저층 아파트를 찍을 때 소위 우리에게는 그린존이었죠. 근데 이 주가가 거기 근처에 갔을 때 얘는 PBR이 얼마였다? 0.86밖에 안 되는 소위 밸류에이션 상에 봤을 때 항상 바닥점에 도는 0.8 얼마 그러면 일단 거기서부터는 담그기 시작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약재가 있어도 과매도 구간이 바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저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 얘가 올라갈 때 이 각도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주가가 하락하는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내려갈 때는 손사같이 빠져내려갑니다. 그래서 상승은 완만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얘는 또다시 저점을 붕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올라간 종목의 특징은 뭐냐?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조정은 완만하게 와요. 전 이걸 뭐라고 했냐면 올라갈 때는 KTX 타고 올라가고 조정은 통일호처럼 천천히 조여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빵 하고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가가 내리꽂다가 바닥을 찍으려면 이 하락했던 각도만큼이나 상승하는 각도가 똑같이 나와줘야 돼요. 그걸 V홈이라. 이건 절대 아직 추세적으로 돌려놓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만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락하는 각도와 상승하는 각도가 같아야 이 다음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정을 받더라도 다음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완만하게 완만하게 올라갔다면 얘는 보나마나 시간이 지나면 밑으로 급락을 줍니다. 혹자는 이해를 잘못 해석해서 급락하다가 완만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방 정직성을 주는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무조건 내려가다가 급등을 주려면 의미가 있으려면 무조건 급등을 줘야 된다. 왜? 일방이 털고 소위 얘기하는 속칭 세력들이 사줘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쓸어 담아가야 되겠죠. 무조건 V장 바닥이 나온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적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이거 각도가 마음에 든다. 그런데 여기 이번 장에 특징이 또 있습니다.
요 문장의 특징을 대라 그러면 각도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야, 도대체 이게 얼마만입니까? 두 번째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께 상의 개념이다. 내가 미국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내려가는 걸 바라지 말고 미국이 올라간다. 상의 개념이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여러분 자녀분들이 취직했다. 만약에 노후 자금을 말한다 그러면 넘버 1, 첫 번째 저의 관심 종목은 ETF는 바로 SPY, SPY. 왜? 4%를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노후 자금을 마련했을 때 나는 매년 내가 마련한 노후 자금 갖고 4%씩 꺼내 쓰는 겁니다. 만약 5억이 나가면 첫 번째 2천만 원. 점점 내가 그 돈을 꺼내 쓰는 돈을 인플레이션에 맞게끔 꺼내 쓰려면 내가 어딘가 재테크를 했을 때 4% 이상씩을 벌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침 스파이는 10년 동안의 통계가 어떻게 되다고 그랬죠? 예, 연평균 10%. 그러면 4%씩은 내가 꺼내 쓰고 6%씩은 봉이 더블로 늘어서 5억짜리가 10년 후에 10억이 됐고, 그다음에 나는 계속 처음에 2천만 원 꺼내 쓰는데 지금은 4천만 원을 꺼내 쓸 수 있겠죠. 나의 노후 자금을 마련한 거죠.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전 캐스터 분께서 얘기할 때 보니까 3부 토론 이게 나오셨죠. 여러분들 종목을 투자할 때 그 누구도 한국경제TV의 와우 전문가가 됐든 아니면 타 방송의 전문가가 됐든 어디 유튜브의 전문가가 됐든 그 누구도 종목을 추천할 때 이 종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인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올라간 수익률만 보고 그냥 거기다 몰빵을 때리다가 어느 날 진짜 원데이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왜? 투자하는 종목이 아니라 트레이딩하는 종목에다가 물려버린 겁니다. 주로 저가형 종목군이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제때 빠져나오지 않으면 걸려들면 그냥 물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투자하는 거는 나의 노후를 대비해서 아주 유명한 법칙입니다. 4% 법칙. 나의 노후를 4% 법칙으로 대비하라. 그럼 여러분 에게 4%? 4%만 벌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투자했을 때 돈이 일하게 하라. 내가 잠든 밤에도 돈이 일하게 하라.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가 가만 놔둬도 내가 여행을 가고 내가 가만 놔둬도 어떤 위기가 와도 가만 놔두면 얘는 다시 올라가서 연평균 4%는 벌어주나? 그럼 내 노후 자금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플러스 나머지 알파는 그 돈이 복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퇴했을 때 가장 불안한 게 뭐죠? 내가 얼마를 갖고 은퇴를 했던 그 돈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그게 가장 불안할 거 아닐까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일하게 하면서 마르지 않는 셈으로 올라가 준다면 매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저는 항상 여러분께 미국을 꼭 권해드립니다. 3분의 1 이상은 은퇴하기 전에 미국에 넣어라. 근데 이번에도 올라갈 때 보면 미국이 쫙 올라왔죠. 이거 지금 제가 중간에 따다와서 근데 이게 오늘 좀 뒤로 더 올라갔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이번에 마틴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장이 끝나고 제가 오면서 오늘 우리 직원 우리 전 대리하고 같이 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장이 한번 지나간 다음에 내가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만약에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이 장이 다시 온다면 나는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 만약에 산다면 언제 어떻게 살 것이고 내가 내려가기 전에 내가 리스크하려면 어떻게든지 다시 되씹어 봐야 된다. 파두개 고수들은 끝난 다음에 항상 복귀하잖아요. 이 장이 내려갔다 올라갈 때 여러분들 아까 각도 얘기했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고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마틴 구간이라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위에서 주가가 조정받을 때 20이 외봉이 거들랑 내려갈 때 어디서 뜬다? 마틴 구간에서 뜬다. 그 첫 신호탄은 내려가다가 양봉을 줄 때가 첫 신호탄이다. 고점 중에 하나는 음봉으로 시작하고 바닥 중에 하나는 양봉으로 시작한다. 이거 꼭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가 요새는 TV 나와서 기법 이런 거 설명 안 하잖아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지금 제가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냥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직독직해 내가 들으면 곧바로 걸어서 써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법입니다. 국회들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음포선 때리면 일단 톡 껴야 되는구나. 이 마틴 구간에서 강하게 주가가 짝대가 나온다. 바닥 찍었구나. 사실 저희가 이 장이 이렇게 내려갈 때 이번에 내려갈 때 스파이는 10%밖에 안 빠졌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 많이 빠진 게 뭐냐면 속스였어요. 미 반도체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게 한 20% 가까이 빠졌거든요. 이걸 대비해서 저는 SOXS라는 반도체 인버스
내려가면 꺾고 올라가는 여기다가 저희가 베팅을 담가드렸거든요. 이걸 여기서 싹 청산해 버렸습니다. 자랑질하는 게 아니라 마틴에 왔어? 무조건 청산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본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지? 얘가 이제 위험한 고비는 지났네. 그래? 그럼 너 이제 해지가 필요 없구나. 그때 슬며시 없애 놓은 겁니다. 이 마틴 구간인 것을 잊지 마시고 왔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마틴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형, 커가는 거죠. 우리 얘기한다면 청소년기처럼 막 몸도 커지고 막 키도 커지고 등치 커진 성장형이 있고요. 성숙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왜 팔다리는 가늘어지면서 배만 볼록 나오는 검형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장형, 성숙형, 그 검형을 쇠형이다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얘는 어떤 구간이었냐? 얘가 내려갔다가 왜 미육장이 끝나지 않고 왜 여기다 박으라고 그랬느냐? 성장형의 패턴이었다는 겁니다. 얘가 점점 커가죠. 이렇게. 이걸 성장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얘가 성장해서 성숙형으로 얘가 이렇게 똑같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위에서 20일 이렇게 쌍봉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얘가 위로 갈 때 얘는 고점을 돌파하면 얘는 여전히 성장형으로 가는 거고요. 얘가 만약에 이번에 얘를 고점을 돌파한다. 어딘가 얘가 이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한다 그러면 얘는 최소한 올해 금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도 룰루랄라 장세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자꾸만 막혀버리고 못 간다면 그때는 약간 나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조심스럽게 대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고점 돌파 여부, 즉 이걸 우리가 롱이라 얘기하고 롱이라 쓰고 세력이라 있습니다. 다음 것까지 미리 가봤습니다.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외봉, 중방, 마틴 이 기법을 이름을 99.99라고 얘기합니다. 100이라고 할 수 없고요. 절대적인 베팅이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고 보십시오. 특히 좀 이따 뒤에 보지만 뭐 한익스가 그렇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빠졌는데도 올라가는 게 이유가 뭐냐면 외봉, 중방, 마틴 240. 원래는 120에 떠야 되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뜹니다. 나머지 everything, everywhere 언제 어디선 그런 노하우가 적용되는 것이 99.99 기법입니다. 외봉, 중방, 마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장세의 특징 넘버 1, 각도가 좋았다. 넘버 2, 역시 뜰만한 자리에서 떴다.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뜰만한 자리에서 안 떴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숨은 낙제가 있는 거거든요. 넘버 3, 웬일입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장이 커플링이 나왔어요. 사회자님 그렇죠. 지금 장을 보면 원래 우리가 맨날 미국 올라갈 때 우리는 힘들었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맨날 금요일 날마다 빠졌죠. 저 욕할 뻔했습니다. 그냥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번에 모처럼 만에 미국 증시가 급락급등을 줘서 올라갈 때 똑같이 갔습니다. 그 위력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얘가 미국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똑같이 갔다? 바로 이놈 때문이었습니다. 속쓰기된 이 두 놈들. 얘가 이렇게 사실 뭐 한익스는 속쓰겠다고 할 수 없죠.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25만 원대에서 걸린 거죠. 이걸 가격의 마디존이라고 그래요. 올라갈 때 얘가 만약에 25만 돌파하면 다음은 3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거 올라갈 때 140달러, 150달러, 즉 1,400, 1,500달러에서 마디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거기서 물량을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세 가지 의미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라갈 때 이평선 있니? 올라갈 때 직전 고점 있니? 혹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가격이 있니? 바로 그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때 썼던 노하우가 뭐냐면 똑같은 노하우예요. 똑같죠. 지금 대드 나왔죠. 이렇게 이걸 중방이다라고 하고 이럴 때는 주가가 보통 직전 저점대 이렇게 뜹니다. 대두 주면 직전 저점대, 대두 주면 직전 저점대. 이게 둘둘 치킨 기법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럼 올라갈 때 어떻게 가요? 올라갈 때 여기 또 다 걸리겠죠. 여기 걸리겠죠. 여기 걸리겠죠. 여기까지 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 걸리겠죠. 그럼 얘는 이제 8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받아줘야 되는데 이건 삼성전자가 할 역할이 아니라 엔비디아라든지 선도 주고 가야 되는 건 뒤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얘도 지금 한익스도 이렇게 외봉, 중방, 마트에서 떴고 얘가 마트에서 떴죠. 이때 너는 야 너 어디가 바닥이니 그럴 때는 바로 여기 양봉이 나와야 바닥, 야 바닥 아니니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 퓨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 여기선 뜰래 얘도 넓어지는 게 보이시나 이렇게 성장형이죠. 여길 매매존, 야 여기 들어오면 내가 사도 되지 않니? 그걸 매매존, 예측하는 걸 매매존이다라고 얘기하고 야 진짜 뜨니? 그럴 때는
국회의원들 법칙. 꼭지 중에 하나는 음봉으로 꼭지가 나오고 바닥 중에 하나는 양봉지 하나가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내가 돈이 많으면 뭐 요 밑에는 갖다 나눠서 쏘시면 돼요. 이평선 매매법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면 보고 있다가 양봉 나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쏘시면 됩니다. 양봉 딱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요게 양봉 딱 나온다 그때부터 눌러주면 조종을 주면 그냥 쏴버리면 여기까지 갑니다. 어쨌든 이 두 놈이 올라가면서 몇천 원 만에 미국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커플링 양세가 나왔다는 것이 이번 장세에서 특징이다라고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드웨어로 살펴봤으니까 소프트웨어로 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과감하게 이렇게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엔캐리 3D 청산 악재는 지나갔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이게 이미 지나갔죠. 이 흐름을 보시면 엔화가 140엔 근처까지 가서 141엔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새 얘가 150엔 근처에 왔었는데 149엔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았겠습니다. 이를 저질러 놓고 도망갔던 예전에 제가 그 샤키 분께서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롬 파일 지금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죠. 이번 주에 이제 잭슨 미팅에서 제롬 파일이 뭐라고 하는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또 한 분이 나타나십니다. 잭슨 미팅에서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일본 의회에 나타나서 증언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지난번에 부총재를 등장시키고 자기는 도망갔던. 제가 그러면서 야 요즘에 우리나라 스포츠협회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싸질러 놓고 지는 토끼였네 그랬는데 그가 돌아옵니다. 누가? 의회다. 총재가 드디어 돌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가 여기까지 나타났습니다. 얘가 어떻게 돼 가장 안정적인 트렌드냐 할 때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해도 안정적이고요. 얘가 160엔대에서 지난번에 막혀 있잖아요. 얘가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여기까지 가면 좀 불편하고요. 한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안정된 트렌드일 겁니다. 얘는 강진은 지나갔고 나와도 여신밖에 없다 그랬죠. 이 악재가 과감하게 지난번에 숨을 듣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실제로 일본 증시도 보면 급락을 줬다가 이렇게 급반 중에서 올라가고 있죠. 항상 요 그림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그림들을. 항상 똑같습니다. 주가가 움직였을 때는. 그래서 결국은 악재가 소멸됐구나. 그래서 원컷으로 준비됐죠. 지들도 놀랬을 겁니다. 지들이 낀 방귀 소리에. 왜요? 이 한 장으로 준비했다고 그랬죠. 또다시 그때 그 시절로 30년 동안 그죠? 지들도 놀랬을 겁니다. 그래서 지들도 놀랐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짓거리는 안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여러 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그러면 도대체 뭐가 시장을 이렇게 끌어다니면서 얘를 끌고 올라왔을까? 라는 겁니다. 뭐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제가 사실 방송에서 이런 얘기는 별로 잘 안 하는데 이 뒤에 그림들이 빠져 있네요. 좀 빠져 있어서 제가 뭐 준비했던 부분들이 좀 빠져 있어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말로 제가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되겠네요. 그래프가 좀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밤에 새벽에 이걸 준비하다 보면 저도 분명히 데이터를 넣었다고 그러는데 없는 부분들이 저희가 좀 있네요. 자, 어쨌든 제가 준비된 걸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악재는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일본 악재는 완전히 지나갔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 제가 9시 반에 알람을 켜놓고 꼭 보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이 있었죠. 뭐 때문에 그랬었죠? 이번 주에 어마어마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때 뭘 따라가냐면 30이 5를 따라가라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쭉 넣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생산자, 그러니까 PPI, 그다음에 CPI 다 양호했죠. 그죠? 특히 뭐 소비자 물가 지수는 3년 4개월 만에 2%대에 얘가 지음을 했다라고 얘기가 이게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번 주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의 경제 지표는 물가에 목매달지 않습니다. 뭐냐면 프라이머리키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가에 목매달 때는 bad is good, 나쁜 뉴스가 나와야 고용도 떨어지고 경제도 안 좋다고 해야 금리를 내리겠구나 라고 해서 주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양호하게 나온 건 굿,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얘들이 이미 잡혔다고 봐. 월가의 분위기가 이미 잡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올해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물가 지표가 아니라 경제 지표, 특히 이번에 소위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라는 것 때문에 워낙 놀랬기 때문에 이제는 굿 이즈 굿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명심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딱 보시면 보세요.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 주에 예상치보다 더 내려왔죠. 그러니까 소위 길거리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특히 이걸 주목할 볼만합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치가 0.4였는데 1% 올라갔다는 거죠. 다른 데 같으면 저런 거 좋게 나면 굿이즈 배드였죠. 근데 이제는 굿이즈 굿이죠. 이거 봐라. 야, 미국의 경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견실해. 그다음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전에 2.9 그대로 2.9 나온 건 맞는데 예상치가 1.8였는데 인플레이션 수치가 약간 올라갔어요. 그러면 또 시장에서는 이거 다시 인플레가 오는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질만 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 거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가 67.8, 66.9보다 좋아졌다. 즉 물가 쪽보다는 물가가 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물가 쪽보다는 경제 쪽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빅셋 가능성은 대폭 축소되고 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금리를 많이 내리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다. 금리를 내릴 때 이게 물가가 안정돼서 내리니 아니면 경기가 침체가 심해서 내리니 그럴 때 많이 빨리 내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천천히 조금씩 내리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들어오기 전 항상 확인한다고 그랬죠. 빅셋 가능성이 대폭 축소되면서 요번에 금리를 0.25 내릴 가능성이 70%대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 아주 양호한 거죠. 이제는 굿이즈 굿이구나 라는 점에다 비중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럼 얘를 통째로 묶어서 결론, 야 너는 무슨 소리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3대 악재를 풀어드릴 때 첫 번째 악재는 없어졌다. 그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엔크리트리드 청산의 악재인데 얘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주 당연스럽다라고 얘기하고 대신 이번 주에 9시 30분 알람을 맞춰놓고 미국의 경기 침체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악재도 어쨌든 지나갔다. 물론 여전히 얘도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여전히 또 왔다 갔다 할까 싶은데 나오는 지표들이 그래도 긍정적이긴 하구나. 다만 오늘 아침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택 관련된 지표들은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뭐로 또 커버할 수 있냐면 바로 이제 뒤에 스케줄에 보면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시작되는데 이게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이 해리스의 경제 대책에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카바가 돼서 오늘 상대적으로 이쪽 관련된 종목 그렇게 많이 빠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경제가 얼마 전에 샤메 봅시다 보다 해서 굉장히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괜찮게 났다. 결국 이 그림에서 금리가 내려와도 주가가 빠지는 이런 경기 침체의 그래프는 우리가 면할 수 있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얘도 역시 한 장의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글자로 경기 침체가 어쩌고 저쩌고 소매 판매가 어쩌고 이럴 필요가 없이 딱 한 장의 그림이면 미국의 경기가 소비 경기가 여전히 중요하구나. 바로 그 그림은 뭘까요? 이 그림입니다. 월마트. 월마트의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서 붕 위로 올라가는 모습 좋죠. 그래.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견조해. 그러면 경기 침체 내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년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 여전히 사실이지만 최소한 지금은 아니야. 당분간 아니야. 그렇다면 현재 움직이는 미국의 이런 상승 트렌드는 앞으로 지속될 수 있어. 미국이 올라간다고 우리가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경험하셨죠. 미국이 빠지니까 우리는 더 빠졌잖아요. 미국이 S&P가 10% 빠질 때 우리는 18% 빠졌지 않습니까? 얘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잖아요.
같이 동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올라가야 올라가는 상의 개념을 걔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3대의 악재 중에서 두 번째 악재도 이 또한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어디 문제? 그렇습니다. 중동 문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중동 문제는 아마 제가 그래프를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번에 중동 문제와 연결시켜서 가장 악재로 두드려 맞았던 기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아마 이것도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도대체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마셨을 수도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커피입니다. 스타벅스요. 선생님, 스타벅스가 주가 급등을 주고 있는데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CEO 브라이언 니콜이라고 하는 치폴레. 그러니까 미국 가면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미국 음식을 잘 모르니까. 사실 미국 음식이 아니죠, 치폴레가.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성업 중인 이 치폴레. 어떻게 보면 햄버거보다도 더 싼 치폴레. 여기에 CEO로 있는 동안에 무려 매출 2배나 끌어올리고 주가를 8배나 끌어올렸던 그 전설적인 그 CEO가 드디어 스타벅스에 옵니다 해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이 앞에 보면 그래프를 제가 이 자세하게 설명해서 뺐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왜요? 수없이 많은 새로운 CEO들이 왔지만 한결같이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중동 악재까지 같이 들어맞죠. 왜요? 여러분들 스타벅스 CEO가 사회자님, 스타벅스의 CEO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 쪽이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대박. 바로 하워드라고 유대인 사람입니다. 근데 놀랄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커피는 근데 어디서 왔느냐? 커피는 우리가 보통 말 때는 모카 커피 좋아하십니까? 바로 예멘에서 왔습니다. 그 모카라는 것이 지명이거든요. 커피가 왜 우리가 뭐 경전 외우고 할 때 이렇게 잠이 오거나 할 때 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 뭐랄까 뇌신경을 좀 깨우고 그러면서 커피는 중도에서 왔는데 스타벅스의 CEO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번에 일이 터져버렸죠. 뭐가? 스타벅스에 있는 몇몇 직원들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죽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거기에 반대한다고 올렸다가 뭐 소송이 뭐니 난장판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스타벅스 오너도 유대인이고 이거 이스라엘 지원하네. 그래갖고 뭐 불매 운동이라고 할까요? 뭐 스타벅스 안 마시기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또 타격도 받았죠. 물론 스타벅스는 그게 아니라 소위 루이싱이라고 중국의 매출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중국에서 루이싱한테 밟혀버리고 그다음에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가격을 올리니까 문 닫는 스타벅스 업체들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뭐 던킨 이런 데 하면 싼 커피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있었지만 어쨌든 중동 리스크 중에 하나가 바로 스타벅스도 거기에 악영향을 받았다가 올랐습니다. 그럼 이 그림은 왜 준비했을까요? 중동 리스크 때문에? 아니요. 그게 있어도 얘는 결국에 CEO가 바뀌면 실적만 좋아지면 올라가는 거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중동 리스크는 일은 터지긴 터질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연 누가 전쟁을 원할까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아니 이란의 테헤란의 한복판에 하마스의 지도자를 갖다가 살해를 했어?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하마스에 살해된 지도자가 뭐로 추진하는 사람이죠? 대화를 추진하고 이 휴전을 추진하던 사람을 이스라엘이 죽였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결코 하마스와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란은 왜 빨리 공격하지 않을까? 보세요. 여러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이런 해석들이 일부 정치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이 유리할까? 이란이 유리할까? 어느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인구 구성을 봤을 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속인들 그냥 일반이라고 하는 그 인구의 구성이 대략 이스라엘 국민은 한 1,000만 정도가 좀 안 되거든요. 그 1,000만이 좀 안 되는 그 인구 구성 중에서 한 60% 정도가 세속적인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쟁터 나가서 총을 들고 싸우고 세금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하레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는 미국 가서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길가 가다 보면 검은 모자 쓰고 수염 이렇게 길게 기르고 뭐 하나 들고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사회자님 보셨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저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예. 몰몬교인가 하는 분들이 그렇게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이 뭐냐면 하레디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아주 왜 우리가 좌파 우파 할 때도 왜 뭐 극우 극좌 하듯이 정통 중에서도 극정통인 사람들이 하레디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웃깁니다. 이 사람들이 아랍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척결을 얘기하고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하레디 이 사람들은 군대 안 갑니다. 교리 어긋난다고 총도 안 들고 공부도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고 경제활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인구 구성이 예전에 보잘것없었는데 얘가 인구가 잠깐만 늘면서 지금은 무려 13%인데 이들이 종족 번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하레디의 인구의 구성이 많이 늘어날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이란이라면 지금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죠. 근데 이스라엘 입장을 보면 이게 자꾸만 커가고 있고 지금 이란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아까 여기는 한 1,000만도 안 된다고 했죠. 여기는 9천만이거든요. 인구 구성이라든지 이걸 보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네가 이길 수 있는 이 게임을 뭐하러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되도록이면 안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근데 이란은요, 이스라엘은 지금 보십시오. 이미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이란하고 이스라엘 보면 엄청나게 떨어져 있잖아요. 도저히 이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미국 중심한 서방 유럽 국가들이 도와줘야 이란을 힘을 약화시키고 나중에 시간 지나더라도 지금의 이란 힘의 균형을 잃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너튜브에서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anyway 결론은 뭐냐면 중동 리스크가 있는 건 맞는데 이건 전면전으로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터졌을 때 이게 되는데 지금 이란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보복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무지하게 노력할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악재는 악재인데 한번 오히려 만약에 이란이 치긴 칠 텐데 빵 하고 터져서 악재가 나면 오히려 그때가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그로 해서 빠진다면 사질 찬스다. 저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이제 결론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엔비디아 쓰고 경제를 잃는다 그러는데 역시 마틴 겔존에서 꾸준하게 위로 올라가지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단 얘가 이 앞에 140, 150이 이 앞에 어려웠거든. 얘 이번 올라갈 때는 130, 140달러 들어갈 때는 약간 주가가 조정받을 것에 대비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얘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여기 올라가거나 아니면 올라가다 5대 되면 여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다음 주에 변수가 역시 어마어마한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까 얘기했죠. 23일 날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배경을 설명한다. 요거 꼭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역시 잭슨홀 미팅이 있다는 거. 여기서 이제 제롬 파웰이 뭐라고 이거 지금 시간대는 일본 미국 시간으로 해놓은 겁니다. 도대체 제롬 파웰이 뭐라고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 월가의 분위기는 나쁜 얘기가 아닌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 항상 제롬 파웰이 얘기하고 나면 주가는 올라간 적이 많았었죠. 그런 얘기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역시 FOMC 의사를 또 봐야 되겠죠. 경제 선행 지수도 봐야 되고 뭐 이것도 눈이 봐야 되겠고요. 뭐 PMI 지수도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여기입니다.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요 부분에서 과연 이번에 해리스는 뭐라고 이 대책을 발표할 것인가.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28일 날 실적이 어떻게 나온가를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원하는 구간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라갈 때 5 받을 주면 우리가 여긴 조심한다라는 대응의 전략으로 풀어드렸잖아요. 그 얘는 여기 보시더라도 그냥 못 가겠죠. 이게 외바다니까. 그래서 얘는 한 번씩은 꺾어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검수는 어느 쪽이냐? 얘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처럼 무조건 대도를 준 다음에는 무조건 골드를 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대도 주고 있죠. 그러면 얘가 20과 60이 골드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얘가 대박의 신호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철저하게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고요. 그것은 너튜브에서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